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원의 첫 번째 개념을 학습할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단원이라니 우리 친구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단원의 큰 주제는 무엇일까? 이 4단원은요, 환경과 에너지라는 큰 주제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환경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생태계예요. 자, 그러면 이 생태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생태계를 무엇이 구성하고 있는가? 또 구성을 살펴봤더니 그 안에 생물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어떤 상호작용하고 있나요? 라는 것에 답을 다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시태그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해시태그 첫 번째는 생태계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적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나요? 그 결과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라는 것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역시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선생님이 픽한 사진 POTD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때요? 선생님, 오늘은 사진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요, 내용 자체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 이거 이해가 되는데?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니까 생물적 요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들이 보여요. 자,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낯설지가 않죠? 공기도, 빛도, 물도, 토양도, 온도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환경 요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보니까 서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어요. 아, 얘네 뭔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 먼저 미리 짐작을 하고 그럼 해시태그 첫 번째 바로 이 생태계의 구성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생태계의 구성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생태계가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요, 이제는요, 선생님 생태계는 이런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태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고, 선생님 저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생태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생태계라는 것이 뭐냐면, 이라는 개 자체가 이게 뭐예요? 커다란 영역 안에 커다란 그 안에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안정한 어떤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개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생태계래요. 그러면 그 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생물도 있고 생물이 아닌 환경도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물이 그리고 또 다른 구성 요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생물과 환경이 혹은 생물이 또 다른 생물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대요.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안정된 커다란 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는 생태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키워드 두 개를 뽑아낸 거예요. 하나는 생물이고 하나는 환경이 되겠죠.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생물과 환경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던 걸 보다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그런 생물의 요인의 역할에 따라 어떻게 생물을 분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그리고 환경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 있나요? 라는 얘기들로 조금 더 세분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선생님 무슨 얘기했냐면 생태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면서 생태계라는 것은요. 생물과 그리고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체계가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생물과 이렇게 되니까 우리 생물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먼저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요, 이 생물 이런 걸 생물적 요인이에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이 생물적 요인을요, 역할에 따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역할에 따라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너무 많은 내용들을 공부했으니까. 자,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오나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가 살 때 근원적인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태양 에너지가 근원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태양빛을 계속 쬐고 있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바로 태양 에너지는요, 바로 빛 에너지예요. 자, 그럼 그 말은 이 에너지를 누군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는요, 화학 에너지 상태예요. 우리 그거 조금 더 어렵게 유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유기물, 우리 1단원에서 선생님이랑 탄소, 화합물도 공부했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어색하지는 않죠. 그러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즉 유기물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 우리 이거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바로 선생님 광합성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요. 유기물의 형태로 생물체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생물적인 요인을 역할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 생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광합성해요.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는 유기물을 생산한다는 거죠.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광합성을 통해서 드디어 이 생물적 요인들에게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생산자에 누가 있냐면 녹색 식물 혹은 해조류, 식물, 플랑크톤 등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물 안에 에너지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에너지원이 흘러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담당하는 것은 누군가? 바로 다른 생물들을 섭취하면서 이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생물적 요인을요, 우리는 바로 소비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다른 동물을 먹는 거, 다른 생물을 섭취하는 거, 즉 초식동물 혹은 육식동물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소비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소비자라고 하지만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우리 생태계 평형이나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즉 이 소비자 안에서도 영양 단계가 있게 되고 얘네들이 보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서 에너지의 흐름이 생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환경에 있던, 즉 빛 에너지가 생산자에 의해서 생물체 내로 들어왔고요. 생물체 내에서도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생물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했으니 이 생물체 내에 있던 이 에너지가 다시 환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야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생물의 사체나 혹은 배설물을 분해해서요, 다시 환경으로 그 물질들을 순환시켜주는 것, 우리 그러한 생물을 바로 분해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해자에 누가 있냐면 세균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곰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물적 요인을요, 역할에 따라 세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 생산자, 이제 유기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에너지의 흐름을 만드는 소비자,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내주는 분해자, 얘네들이 생물적 요인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 시스템을 공부할 때 이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 뭐라고 공부했어요? 선생님 저 기억나요. 그거 세포였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정말 복습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됩니다. 기관이 모이면 이제 독립적인 개체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각각의 개체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더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종의
생물의 개체들이 모인 무리예요. 즉, 한 종의 생물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했잖아요. 같은 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체들의 모임,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개체군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개체군은 그렇기 때문에 한 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종. 자, 그러면 그런 개체군들이 또 모여있는 집합이 있겠죠. 여러 생물 개체군이 모인 무리예요. 얘네는 개체군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개체군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군집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우리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개체들이 한 종들이 다 모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개체군, 그럼 여러 종이 모여 있는 거 군집, 그리고 여기까지는 생물이었다면 여기 생물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 개념으로 이 생태계라는 것은 이렇게 생물적인 요인에 환경적인 요인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안정하건 그런 유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체계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랑 생물적인 요인을요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누구도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기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했거든요. 이런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체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물적인 요인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선생님 비생물적 환경 요인엔 무엇이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빛 있어요. 좋아요. 빛도 환경 요인이 되겠네요. 공기도 있고요. 토양도 있고 물도 있고 여기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온도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 보이는 빛, 물, 그 다음에 공기, 토양, 온도 등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런 각각의 환경 요인과 생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다 깊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태계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3단원 끝부분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얘네들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조금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례는요. 이스터섬의 사례예요. 이 이스터섬에는요.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대한 석상을 운반을 했어야 됐어요. 운반하기 위해서 야자나무를요 과도하게 벌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자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겠죠. 야자나무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원주민들은요 배를 만들지 못했어요. 배를 만들지 못하니까 돌고래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돌고래 사냥을 하지 못하니까 식량이 없어졌죠.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과도하게 새를 잡아먹게 되었죠. 즉 생물 다양성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새를 잡아먹게 되었어요.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니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결국 인간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섬 자체가요. 소수의, 원래는 더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소수의 원주민만 살아남을 정도로 매우 척박해졌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 사례를 보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니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게 되었고 생태계가 파괴되니 결국 인간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체계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정의와 일치하니까요.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는 다양한 크기로 나타난대요. 크고 작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생태계의 생물적 요인은 우리 역할에 따라 구분했었죠. 어떻게? 유기물 생산하는 생산자,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소비자, 그 다음에 다시 환경으로 물질을 순환하는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번 역시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빛, 물, 세균? 그럼 뭔가 이상하죠?
선생님, 빛이랑 물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 세균은 분해자잖아요. 이거 생물적 요인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접근을 해줬다면 모두 생태계의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네요. 그럼 얘는 생물적 요인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생태계의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구분하는 연습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개체군과 군집을 이루며 무리지어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개체까지 되었는지, 그 다음에 개체들이 모여있어요. 개체군.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집합, 군집이에요.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체군이라는 건 뭐예요? 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였죠. 여러 종들의 개체들이 모인 무리예요? 아니죠. 개체라는 하나의 종으로 모여있는 무리. 그걸 우리는 개체들의 집합, 모여있는 군입니다. 개체군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지역에 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럼 생산자와 소비자는 역할이 달라요. 얘네 서로 다른 종이 되겠죠?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그럼 군집이라는 건 뭐예요?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여러 종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군집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야 돼서 정답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놓치는 개념은 없는지 핵심적인 정의들을 혹시 혼동하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특별히 개체군 같은 경우에는 한 종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거, 군집은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의 생물적 요인에 따른 예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을 보면서 각각을 먼저 정의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균, 버섯, 곰팡이에요. 뭐예요? 다시 환경으로 물질을 순환하게 되는 얘네 분해자가 되겠네요. 자,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거 뭐예요? 생산자가 만들어낸 에너지의 흐름을 만드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 소비자입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녹색 식물, 해조류, 식물 플랑크톤, 녹색 식물 뭐 하는 애들? 광합성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빛에너지를 유기물로 전환하는 얘네 생산자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해요. 그래서 환경으로 물질을 순환시킵니다. 이거 분해자의 역할이네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한대요. 그러면 유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이고요. 다른 생물을 섭취해 에너지의 흐름을 일정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바로 소비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생산자는 지금 디귿이랑 미음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니은과 비읍으로, 그리고 분해자는 기역과 리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이제 생태계에서 우리가 같이 정의를 했고, 이 생태계라는 것을 생물적 요인, 역할에 따라 구분했어요. 어떻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물과 또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먼저 구분을 해보신 거예요. 따라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요 해시태그 2번째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생물적 요인 그리고 비생물적 환경 요인들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태계의 정확한 정의만 좀 정리를 하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그리고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는 생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생물적 요인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생물적 요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대해서 종류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종류 있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 사진 보면서 선생님 빛도 있고 온도도 있고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토양도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생물이 빛과는 어떤 상호작용 하는지, 그리고 온도와는 물과는 공기와는
토양과는 각각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는요. 빛이에요. 자,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 생물에게, 환경이 생물에게예요. 그 다음에 또 생물도 환경에게, 그러니까 생물이 빛에게 서로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빛이라는 환경이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생물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어떤 적응의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좀 함께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봤더니요. 빛이 있는 쪽으로 굽어서 자란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물을 키우면요. 자꾸 그 식물들이요.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굽어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굽어 자라는 거 결국 빛이라는 것이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빛이라는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선생님 진짜 영향을 줘서 그 생물의 자라는 형태가 정말 달라졌네요. 빛이 있는 쪽으로 굽어서 자라요. 이거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사슴의 번식 시기. 자, 일조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낮의 길이, 밤의 길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달라질 때 결국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때 사슴이 번식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일조 시간이라는 빛의 환경 요인 때문에 사슴이 살아가는, 즉 생물이 살아가는 방법에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이거 역시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빛을 많이 받는 잎이 더 두껍대요. 자, 그럼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두꺼운 잎이 있어요. 여기 아주 강한 빛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빛을 많이 받는 잎이라는 건 이 빛이 안쪽까지 이렇게 투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잎이 두껍더라도 이 안으로 빛이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잎의 경우에는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튼실하게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꺼운 잎인데 빛의 양이요. 이렇게 적다. 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안쪽까지 빛이 잘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생존에 더욱 좋고 적응한 결과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빛이 약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께가 얇아지고 오히려 잎이 넓은 형태가 된다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빛이 약한 곳에서는 잎이 보다 얇게 만들어지고 넓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빛의 색이라는 요인이 정말 생물이 살아가는 생물의 어떤 형태와 모양에 영향을 주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빛의 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게 빛에 대한 영향이었어요. 특별히 빛의 세기에 대한 영향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빛의 파장에 대한 영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심에 따라서 해조류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봤어요. 수심이 이렇게 깊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해조류가 분포하는가 봤더니 후심이 약한 쪽에는요. 녹조류 점점점 깊어지면서 홍조류라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대요. 왜 이런가 봤더니 이렇게 수심이 약한 쪽에는 적색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해조류가 분포하고 있고요. 깊은 곳에서는 청색광을 광합성에 이용하는 홍조류가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중학교 때 결국 빛이 들어가는데 광합성의 적색광을 사용하니 반사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색깔이 결정됩니다. 우리 이 얘기 했었죠. 따라서 사용하는 빛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반사된 빛, 바로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녹조류가 보이게 된다. 즉 수심에 따라 해조류가 분포하는 것은 빛의 파장에 따라 사실 수심에 따라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포하고 있는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즉 빛의 파장에 따라 생물이 분포하고 있는 그 수심의 깊이가 달라진 것. 이것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 이제 빛이라는 것이 선생님 생물의 생존에 혹은 생물이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주었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 여기에서는요. 이런 예시들을 주고 어떤 환경의 영향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런 예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는 빛의 영향이에요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본 거냐면 빛이라는 환경 요인이 생물 요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 것인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생물도 환경 요인, 빛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생물이 빛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숲이 울창해진대요. 그 말은 뭐예요? 식물이잖아요, 식물. 생물이네요. 식물이 많아졌대요. 그러면 숲이 울창해진다는 건 잎이 무성할 거고 결국 빛이 그곳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생물이 그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생물이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빛이라는 환경 요인과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한 것을 살펴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시가 나오면 아, 여기는 환경 요인 중에서 빛이야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온도에 대한 요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환경 요인 중에 온도가 생물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은행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나무는 기온이 내려가면 자, 우리 친구들 기온이 내려가요. 근데 나무 안에는요 수분이 많거든요. 특히 잎에. 근데 만약에 잎에 수분이 그대로 있는 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얘네가 모두 얼어붙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분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잎에요. 그러면 결국 이 은행나무가 선택하는 것은요. 수분을 최소화해요. 결국 이 잎에 수분을 보내지 않아서 말라서 잎을 떨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얼지 않도록, 즉 온도라는 것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구면서 우리가 어는 것을 막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구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물질대사 3단원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 물질대사라는 거 지금 2단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 물질대사라는 게 뭐였어요? 맞아요. 이 물질대사라는 것은요. 결국 에너지를 내는 것이었는데 이 에너지가 맞아요. 가장 크게 쓰이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질대사가 어렵대요. 아, 그러면 그냥 아예 잠을 자자 라고 해서 겨울잠에 자는 거 역시 온도라는 것이 생물에 영향을 주게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극여우는요. 귀와 꼬리가 짧아서 열 방출을 억제한대요. 이거는 그림을 보면 훨씬 쉽습니다. 여기 그림에 봤더니 북극여우 여기 귀 한번 보시고 사막여우 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똑같은 여우인데 얘네 하나 아이는 북극에 살아요. 추운 곳에 사는 것이고 사막여우는요. 더운 곳에 살아요. 자, 그럼 추운 곳에 사니까 열을 방출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더운 곳에 사니까 열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에 따라 지금 생김새가 달라졌습니다. 즉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이런 예시가 나오게 되면 이젠 우리 친구들이 아, 선생님 이거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준 거예요 라고 우리 친구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줬어요. 그럼 반대로 생물도 온도라는 환경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겠죠. 어떤 예시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생물이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식물의 증산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숲은 다른 곳보다 시원하대요. 아, 그러면 식물이 생물적인 요인이 증산작용해서 다른 곳보다 시원하다, 온도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아, 정말 생물이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네요.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이 예시가 주어진다면 이 방향을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를 한 겁니다. 생물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굵직한 건 뭐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영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서 안정하게 어떤 일정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이 생태계입니다 라는 것이 큰 흐름이니까요. 큰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세부적인 것들로 연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환경적 요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수분이에요. 수분, 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우리 중학교 때 항상성이라는 거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거기에 체내 수분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도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물을 막 벌컥벌컥 먹어요.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친구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고요. 왜요? 수분을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즉 체내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아주 더운 곳에서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뭔가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많이 섭취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뭔가 땀 배출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형태로 수분을 잘 배출하지 않고 몸의 일정한 수분량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생물에서 이러한 수분량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영향들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라는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막에 산대요. 자, 그럼 사막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내보내는 양, 수분을 내보내는 양을 최소화해야 할 거예요. 그럼 식물은 어디에서 수분을 내보내요? 그렇죠. 잎에서 증산작용 하잖아요. 그러면 잎의 크기가 표면적이 작아지면 결국 이 증산작용의 양이 줄 테니까 수분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손실되는 수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잎이 작아져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선인장의 잎이요, 가시로 변해버렸대요. 그래서 그 증발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 물이라는 환경 요인이 생물의 어떤 형태에 영향을 준 것이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곤충의 몸 표면에 키틴질 혹은 조류와 파충류의 알 껍질은요. 이런 것들은 모두 물의 손실을 막는 형태다.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막에 사는 캥거리 쥐는요. 땀을 분비하지 않는데요. 사막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수분을 내보내는 양, 수분,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오줌을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 수분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는 그런 것들이 희석되어서 우리가 요소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내보내는 양을 줄여야 하니 진한 오줌으로 배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모두 물이라는 것이 이런 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 이런 예시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물이 생물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반대로 생물이 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생물이 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갈대 같은 수생 식물이요. 물속의 무기물을 제거해서 수질 정화를 한대요. 그러면 정말 식물이 거기 물이라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생물이 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빛, 그리고 온도, 물까지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 공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공기와 생물은 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 연꽃은요. 호흡, 공기가 되겠죠. 호흡을 돕기 위해 줄기에 공기가 흐르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대요. 공기라는 것과 생물이 정말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그 적응된 형태, 그 형태로 발달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래요. 그러면 우리 산소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산소 자체가 부족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의 수가 많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 자체의 숫자가 많다면 산소가 적은 곳이라도 운반되는 산소가 보다 많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즉 공기가 생물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나타나게 되면 선생님 공기라는 환경 요인이 생물 요인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라고 서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친구들 바로 토양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양과 생물은 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좀 살펴볼 건데요. 식충식물은 토양에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 곤충을 잡아서 분해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기 중에는 질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질소가 토양으로 그냥 녹아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토양에 살고 있는 이 식충식물은요. 여기 질소를 얻어야 하는데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그냥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질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질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곤충을 잡아서 분해해서 결국에 이 질소를 얻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소호흡 세균, 이거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호기성 세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세균들은요.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토양에 서식하고 있고 무산소호흡 세균, 이거 우리 혐기성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세균은요. 공기가 적게 포함된 토양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나오면 토양이라는 환경 요인과 생물의 상호작용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태계를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먼저 나눠봤었고 얘네들은 상호작용합니다. 라는 것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우리 이거 생물적 요인으로 나눠봤던 거죠. 역할에 따라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유기물을 만드는 생산자, 에너지의 흐름을 만드는 소비자, 그리고 다시 다시 환경으로 물질을 순환하는 분해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이런 비생물적 환경 요인, 바로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호작용을요, 요인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예시가 주어지면 이거 어떤 예시야, 이건 어떤 환경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준 거야 라고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식물의 줄기가 굽어 자라는 것. 식물의 줄기가 왜 굽어 자라요? 어느 쪽으로 굽어 자라요? 그렇죠. 빛이 있는 쪽으로. 그럼 이거 빛의 영향이네요. 사슴의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시작하는 거 우리 이거 1조 시간이었잖아요. 결국 다 빛과 관련된 거네요. 모두 빛과 관련된 상호작용의 사례입니다. 즉 이렇게 사례가 계속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례가 환경 요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 친구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번. 은행나무의 단풍. 이거 우리 살펴봤었죠? 얘네 수분을 결국에는 막아서 어는 걸 방지하려고 잎을 말려서 떨어뜨린다, 떨군다. 우리 이 얘기 봤던 거고, 개구리는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아예 겨울잠을 잡니다. 동면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했던 거예요. 모두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온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따라서 온도와 관련된 상호작용의 사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인장의 가시, 조류와 파충류의 알껍질, 얘네 다 뭐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예요? 선인장의 가시 같은 건 사막에서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죠.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잎이 가시로 변해 있는 형태였다고요. 따라서 선인장의 가시와 조류와 파충류의 알껍질은 모두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적응 결과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요. 식충식물, 이거 가장 마지막에 살펴봤던 거네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토양으로 잘 녹아들지 않아서 결국 이 식충식물은요. 토양에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서 곤충을 잡아서 분해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인들이 어떤 환경 요인인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숲이 울창해지면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진대요. 그럼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숲이 울창해지면 이거 누구예요? 그렇죠. 환경 요인이, 이거 생물 요인이잖아요. 지금 숲이라는 식물의 잎이 무성해지면 생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물이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진대요.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보면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이거 우리 앞에서 사진도 봤었잖아요.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보니까 귀의 크기가 달랐다고요. 그럼 우리 이 지역적인 특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북극은 추워요. 그러니까 열 방출하는 양을 억제해야 되고, 사막 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열을 최대한 많이 발산해야 됐었어요. 따라서 몸집에 비해서 이 북극여우는요, 사막여우보다
귀와 꼬리가 어때요? 짧아요. 왜냐하면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국 얘네들이 귀와 꼬리가 짧게 진화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8번이에요.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저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어떻겠어요?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예요. 그러면 산소를 보다 원활하게 더 많이 운반해 주려면 그 운반해 주는 적혈구의 수가 많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많은 것이 관련된 이 환경 요인은 뭐예요? 산소는 어디에 있어요? 공기에 있으니까 바로 공기가 그 환경 요인이 됩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볼게요. 생물의 증산작용으로 숲이 시원한 것. 그럼 숲이 시원하다? 이건 뭐예요? 온도와 관련된 거겠네요. 그리고 관련된 요인을 바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친구들 온도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캥거루 쥐가요, 땀을 분비하지 않는데요. 땀을 분비하지 않는 이유? 이건 뭔가 수분, 물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와 관련된 현상의 요인은 물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기보다는 사례를 질문하고 사례를 우리 친구들한테 주어지고 어떤 영향입니까? 무엇이랑 관련이 있나요? 라는 것들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 생태계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생태계라는 건 생물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생물적인 요인은 역할에 따라 3개로, 그리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5개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사례가 어떤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연결이 되는 사례인지를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냥 우리 친구들 꼭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거는 온도와 관련된 거구나, 이거는 빛이랑 관련된 거구나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시간을 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생태계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옳게 설명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 A를 볼게요.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한 얘기예요. 그럼 학생 A는 옳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B를 봤더니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우리 오늘 이 영향만 5가지의 경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샅샅이 살펴봤는데 이 친구가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거는 틀린 설명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학생 C를 보니까 생산자는 생물적 요인이래요. 맞죠? 생산자는 뭐였어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생산하는 생물적인 요인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분해자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각각 속해? 그런가요? 분해자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렇죠. 환경으로 다시 물질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다고요. 따라서 분해자 역시 생물적 요인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 생물적 요인에 3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역할에 따라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꼼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옳은 설명을 한 친구는 A만,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나무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잎 가와 나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 나의 단면 차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은 X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는 지금 잎이 굉장히 두껍고요. 하나는 잎이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어떤 환경 요인이 영향을 주었길래 이렇게 적응이 되었을까라는 얘기예요. 잎의 두께가 두껍다는 건 뭐냐면 더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빛의 세기가 굉장히 셉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울타리 조직들이 발달하면서 이 잎의 두께가 두꺼워진 거죠. 반면에 이 빛의 세기가 약했던 곳에서는요,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발달된 잎을 보면 두께는 얇고 넓은 잎으로 여기 적응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우리 가와 나를 보면 영향을 준 환경 요인은 바로 빛이에요.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온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뭘 찾았어요? 환경 요인은
빛이에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조금 더 가면 빛의 세기입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 정리했었다고요.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빛의 세기는 은행나무가 단풍이 드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환경 요인이네요. 그럼 은행나무가 단풍이 들어요. 그리고 말려서 얘 잎을 떨구는 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수분이 있는데 기온이 내려가면 얘가 얼게 되니까 그런 거였죠. 따라서 얘는 어떤 요인이에요? 은행나무가 단풍이 드는 것, 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온도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봤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빛의 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니은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디귿에 보면 가와 나의 단면 차이는 이 두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이 생물에, 빛이라는 것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해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디귿을 옳은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디귿만 고른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오늘 생태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생태계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크게 먼저 두 개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었죠. 그럼 생물적인 요인은 다시 우리 친구들 역할에 따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세 개로. 맞아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예요. 각각의 역할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조금 더 가서 우리 개체들이 모여있는 개체군 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이 됐었죠. 여러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생물적 요인에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했고, 이런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우리 5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빛도 살펴봤고, 온도, 그 다음에 공기, 또 토양, 그리고 물에 대한 우리 환경 요인을 같이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것은 각각의 사례였어요.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환경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들이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우리 교재에도 보면 그걸 묻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점수를 깎인다면 너무 아깝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한 번만 읽어만 주면 절대로 점수를 깎일 일이 없는 그런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또 생물 요인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 연결지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시간, 환경과 에너지의 첫 번째 시간, 이 생태계의 구성, 그리고 생물과 환경의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요, 오늘의 사진 POTD로 돌아가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 POTD 보니까 어떤가요? 아, 선생님, 처음에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보니 생물적인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한눈에 보이고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 5가지가 보여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각각의 사례를 저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한 사례들을 각각의 요인에 맞춰서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환경과 에너지의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생태계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생태계의 구성은요, 앞으로 이 4단원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니까요. 복습 꼼꼼하게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D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생태계 중에서도 어떻게 평형이 유지되는가, 그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태계의 평형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평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